해가 쨍쨍 내리쬐는 여름의 공원, 뜨거운 잔디밭에 드러누워 태연하게 책을 읽습니다. 외국에 가면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더운데 왜 굳이 밖에 누워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나름대로의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으로 힐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에게 조금 어색한 모습이지만 가까운 곳에서 소박하게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참 좋아 보이네요. 2014년 8월 2일 토요일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세계 민담 전집, 3시부터 5시까지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태원준의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5시부터 8시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이혜경의 저녁이 깊다.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EBS 경청 정바비의 너의 세계를 스칠 때가 방송됩니다. 이번 주 고전 읽기에서는 세계 각국의 재미있는 민담이 담겨있는 세계 민담 전집을 읽어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민간에 전해져 온 이야기를 민담이라고 하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쌓여온 그 이야기 안에는 민족의 특유의 인생관과 지혜가 배어 있는데요. 프랑스, 남아프리카, 터키 등 각 나라의 고유한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민담들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부아티의 백작인 에메릭의 조카 레몽당은 부아티의 백작을 수행하여 꿀롱비의 숲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었다. 백작은 나이가 많은 데다 떡갈나무 아래에 있던 엄청나게 크고 괴상하게 생긴 멧돼지를 놓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레몽당은 침묵에 귀를 기울이며 삼촌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 그의 말이 몸을 부르르 떨며내는 울음소리만이 이 침묵을 방해할 뿐이었다. 하지만 백작의 갈색 말은 물을 마실 힘조차 없었다. 아, 이놈이 더 이상 못 가겠다는군. 아, 불쌍한 놈. 삼촌의 말은 지쳤어요. 삼촌도 이제 더 이상 기운이 넘치지는 않고요. 좀 쉬었다 가세요. 제가 계속 추격하겠어요. 놈을 죽이겠어요. 이 저주받을 멧돼지 놈. 올 테면 와봐라. 내 용기를 시험해보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앉아서 놈을 기다리지는 않을 거다. 내가 먼저 찾아 나설 거야. 지옥이라도 갈 거란 말이다. 이 푸아티의 백작은 수태지 한 마리쯤 무서워하지 않아? 그럼 제가 여기나마 말들을 지킬게요. 그런데 괴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자, 창을 꽉 잡아. 놈이 저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놈의 어깨를 찔러. 어깨를 찌르라고. 백작은 말에서 내려 자신의 말고삐를 조카에게 넘겨주고는 숲속으로 향했다. 삼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쪽.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들렸어. 잊지 마라, 레몽당. 어깨야, 어깨. 아주 세게 찔러야 한다. 백작은 창을 들고 고사리와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 레몽당이 본 것은 부아티의 백작이 아니라 거대한 멧돼지였다. 레몽당은 멧돼지가 자신을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용감하게 창을 던졌다. 멧돼지가 쓰러지자 그는 재빨리 멧돼지의 어깨를 예리한 칼로 푹 찔렀다. 광기에 들떠서 이성을 잃은 그는 자신이 찔러대고 있는 것이 삼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부아티의 백작은 죽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피로해서 그랬다. 마귀한테 홀려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절망에 빠진 레몽당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밤새도록 숲을 헤매고 다녔다. 미로와 고뇌 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 숲에는 샘이 하나 있었다. 갈증의 샘이라고도 하고 요정의 샘이라고도 했다. 그 샘에는 요정이 셋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멜리진이었다. 하얗게 빛나는 피부를 가진 멜리진은 매우 아름다웠다. 레몽당은 그녀 앞을 여러 번 지나갔지만 그녀를 보지도 못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그의 귀에는 삼촌의 비명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밤새도록 말을 달렸다. 밤새도록 자신이 한 일을 되새겨 보았다. 밤새도록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멜리진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그의 말고삐를 잡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레몽당,
신 말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예요. 당신이 불행을 기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실수로 삼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와 결혼해준다면 당신에게 부와 권력을 줄 수 있어요. 레몽당의 상황을 다시 보면 이랬다. 그는 미로 같은 곳에서 괴물 한 마리를 피해 다니느라 밤새도록 숲을 헤맸다. 악몽을 꾸고 나니 갈증이 났다. 눈을 뜨니 샘이 보였다. 그 샘 옆에는 세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멜리진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맑은 물을 떠주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했다. 모든 불행을 잊게 해주겠다고, 부와 권력까지도 주겠다고 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즉시 좋다고 했다.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 줄 일이 있어요. 무엇이요? 토요일에는 나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약속할 수 있죠? 좋소. 토요일에는 당신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왜 그런지 말해줄 수 있어? 토요일에는 당신의 재산을 늘리고 당신 가문의 명성을 높이는 일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레몽당은 그가 우연히 혹은 불행하게도 봐서는 안 될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발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그들은 결혼식을 숲속의 샘 근처에서 치렀다. 많은 하객들이 왔다. 새로운 뿌아띠의 백작인 베르트랑도 왔다. 그의 어머니와 귀족 부인들, 기사들도 왔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지? 숲에 있는 건 샘뿐인데. 하지만 그 샘은 요정의 샘이 아니던가. 멜리지는 그의 생각을 읽고 있었다. 멜리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요술을 부려 막 싸워 원두막 누각을 세웠다. 요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숲은 성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대는 도시가 됐다. 모든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다. 레몽당은 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시종들이 요리 접시를 날라왔다. 요리의 수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다. 포도주도 이름만 되면 나와서 하객들을 취하도록 마셨다. 하객들은 먹고 마시며 레몽당이 아내로 맞은 아름답고 부유한 여자는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레몽당은 이 질문을 피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창시합을 하자고 해서 상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들 자러 갔다. 멜리지는 레몽당과 둘이 남게 되자 그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레몽당, 오늘 당신 친척들과 친구들이 와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푸아티의 백작이 당신과 결혼한 여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며 당신에게 나의 고향과 이름을 물어봤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신이 약속을 지킨다면 당신의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최고의 권력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약속을 어기는 날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은 파멸의 길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 훌륭한 어머니도 크게 화낼 때가 있었다. 부아뚜, 오니스, 생통주에서도 그녀의 분노를 보여주었고 사트레용에서는 그녀를 모욕한 성주를 벌하느라 성의 망루를 무너뜨려버렸다. 한편 레몽당은 그저 멜리진을 아름다운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다. 멜리진이 돌아다니는지 그녀가 분노하는지 어떤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상한 여인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부자인지, 어떻게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수군거림은 곧 나쁜 소문으로 변했다. 아니 글쎄, 레몽당이 아내로 맞은 여자가 방탕한 여자래. 상냥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니까. 마녀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토요일마다 나쁜 짓을 하러 다닌다네. 이런 소문이 메르방에 살고 있는 레몽당의 동생 귀에까지 들어갔다. 동생은 형을 위한답시고 황급히 달려와서 소문을 전해줬다. 수치심과 분노에 이성을 잃은 레몽당은 칼을 뽑아들고 토요일이면 멜리진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 방으로 달려갔다. 토요일이어서 방문은 잠겨 있었다. 무거운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칼로 벽을 쑤셔댔다. 그러자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렸다. 레몽당이 그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옷을 벗은 멜리진이 커다란 욕조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칼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금실 그 자체였다. 레몽당은 눈이 부셨다. 그는 아내가 아름다운 몸을 씻는 것을 보았다. 가느다란 손, 섬세한 팔, 그런데 커다란 꼬리가 보였다. 뱀의 꼬리였다. 레몽당은 얼른 구멍에서 눈을 떼었다. 그리고 구멍을 막았다. 자신이 본 것을 잊고 싶었다. 정말 잊고 싶었다. 이런 광경을 본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다시 동생을 불렀다. 이런 몹쓸 주둥이, 이런 몹쓸 놈!
레몽당은 동생을 저주했다. 멜리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본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본 놀라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아직 맹세가 깨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있는 것이다. 그들의 여섯째 아들인 제오프로아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멧돼지 어금니처럼 삐죽이 튀어나온 자신의 이를 봤다. 그는 멜리진의 아들답게 성격이 대담하고 포악했다. 이런 성격은 왕 이빨 제오프로아라는 그의 별명에 잘 어울렸다. 그는 싸움터에 나가 적들을 죽이면서 명성을 쌓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친동생인 프로몽까지 죽이고야 말았다. 제오프로아가 난폭한 반면 프로몽은 선량했는데 말이다. 원래 제오프로아처럼 난폭한 자는 다른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는 법이다. 프로몽은 제오프로아에게 자기가 친동생이라는 점을 몇 번이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형제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제오프로아는 마이유지의 수도원의 수도사가 된 동생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에서 프로몽을 벗어나게 만든 수도사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 제오프로아는 망설임 없이 협박 따윈 하지 않고 곧장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수도원에 불을 지르고 수도사들을 죽였고 급기야 자기의 친동생까지 죽이고야 말았다. 레몽당은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런 악마를 낳았다고 아내를 원망했다. 아, 이 더러운 뱀 같으니라고! 이 말에 멜리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너는 괴물들만 줄줄이 낳은 괴물 뱀이야! 유일하게 착한 아이였던 프로몽을, 내가 유일하게 자식으로 여겼던 프로몽을 죽이다니, 이건 악마나 할 짓이야! 레몽당은 곧 실수를 깨닫고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멜리진의 비밀을 엿봤을 뿐만 아니라 소리쳐 말하기까지 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멜리진의 정체를 알게 됐다. 멜리진은 남편이 이렇게 맹세를 깬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야 말았다. 배신당한 멜리진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남아있는 모든 용기를 내서 잠시 후면 헤어져야 할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내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의 왕 엘리나스였어요. 아버지는 바다 가까이에 있는 숲에서 사슴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목이 말랐던 아버지는 물을 찾아다니다 샘 한 곳을 기억해내고 그곳으로 말을 몰았죠. 아니면 말이 아버지를 그곳으로 데려갔는지도 모르죠. 낯익은 소리가 들렸어요. 샘이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니면 물가에 둘러선 떡갈나무들, 커다란 떡갈나무들이 중얼거리는 것도 같았어요. 아버지는 이 소리가 자신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 샘물 속에서 자신의 눈도 보았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요정 프레진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죠. 프레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이 결혼을 원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가지 맹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녀가 해산을 할 때에는 그녀를 찾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랬듯이. 아버지는 막 해산을 한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이제 갓 태어난 딸 셋을 씻기고 있는 것을 보았죠. 맹세는 깨졌어요. 어머니는 나와 멜리오르 언니, 팔레스틴 언니를 데리고 아발롱 섬으로 가버렸어요. 그곳은 나의 이모인 요정 모르간이 다스리고 있는 아주 머나먼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그 섬에는 사시사철 사과가 많이 열렸어요. 그 섬에는 봄만 계속되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15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맹세를 저버린 일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법을 익힌 나와 언니들은 아버지를 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를 부렁보랭리옹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되게 어려운 산에 가두어 버렸죠. 그곳은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이지만 오히려 어머니의 분노를 샀죠. 어머니는 우리를 저주했어요. 멜리오르 언니는 아르메니아에 있는 성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갇혀 지내고 있죠. 마치 언니가 키우고 있는 매처럼 말이에요. 팔레스틴 언니도 더 나을 것이 없어요. 피레네 산맥 속에 있는 잃어버린 산에서 아버지의 보물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끔찍한 저주는 나에게 내려졌어요. 아버지를 가두겠다고 고약한 생각을 한 것은 바로 나였으니까요. 나는 갇히고 말았어요. 그것도 끔찍한 모습을 한 채로 말이에요. 금요일까지는 여자이지만 토요일에는 괴물이 되죠. 커다란 뱀꼬리를 가진 여자. 하지만 어느 남자가 나와 결혼해주고 토요일에만 절대로 나를 만나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면 나는 보통 여자들처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처럼 죽을 수도 있었어요.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고 싶었어요. 그것이 내가 숲에 샘에 있으면서 꿈꿔온 전부였어요. 나와 결혼해서 나를 구해줄 남자를 기다릴 때 말이에요. 그 남자, 나는 그 남자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만났어요. 절망해서 그를 구해주었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를 배반했어요. 나는 구제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살 수 없게 되었죠. 죽을 수도 없고요. 리진양의 노트르담 성당에 묻힐 수 없을 거고 아무도 나를 위해 미사를 올려주지 않겠죠.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테죠. 내가 결혼한 남자가 맹세를 깨트려서 나를 다시 그 암울한 형벌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이 형벌은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로 오랫동안 내가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벌을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받아야 해요. 내 몽당, 바로 당신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말을 마치자 멜리지는 펄쩍 뛰어올라 창문을 통해 날아가 버렸다. 그녀는 날아가면서 외마디 소리를 냈다. 그것은 탄식이었다. 신음소리였다. 하늘에는 긴 뱀이 날고 있는 것 같았다. 뱀은 성탑을 3바퀴 돌고는 사라져갔다. 지금도 이 지역에선 밤이면 이 신음소리가 들린다. 악몽을 꾸는 밤이면 창가에서 이 소리가 들린다. 멀리 사라졌다가 다시 들리곤 한다. 멜리진이 그녀의 두 아기 티에리와 레모네를 만나러 오는 소리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여행을 떠났다. 남자는 길을 나서기 전에 양껏 음식을 먹고 먼 여행길 도중에 먹을 빵을 싸가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빵을 얼마나 가지고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자는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빵을 잔뜩 집어들고 집을 떠났다. 남자는 길을 가면서 몇 차례에 걸쳐 빵으로 허기를 채웠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남은 빵을 헤아려 보니 아무래도 모두 먹어치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남자는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귀찮더라도 이 빵을 가져가야 할까? 길을 가다가 또 배가 고파지면 이 빵이 필요하겠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빵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지. 아이고 귀찮은데 그냥 버리고 갈까? 사실 남자는 귀찮게 빵을 가지고 계속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 홀가분하고 편하게 가고 싶었다. 남자는 결국 빵을 길가에 던져버린 후 홀가분하게 길을 떠났다. 길가에 떨어진 빵은 쥐들이 모두 먹어치웠다. 다음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돼지는 목마름에 타들어갔다. 집안에 식량이 떨어지자 남자는 먹을 것을 찾아 집을 나섰다. 남자는 길을 따라 나무 뿌리를 캐면서 점점 멀리 가게 되었다. 문득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이 낯이 익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길은 언젠가 그가 빵을 버렸던 곳이었다. 1년이 지났지만 길은 어제처럼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여긴 내가 전에 빵을 버렸던 그 자리구나. 남자는 전에 빵을 던져버린 지점으로 갔다. 그리고는 행여나 빵의 흔적이 있는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가 빵을 저쪽에 던졌던가? 남자는 그 방향으로 재빨리 뛰어가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배가 고픈 남자는 애타게 빵을 찾았다. 길가는 노랗게 뜬 키 큰 풀들이 빽빽하게 차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긴 수풀을 두 손으로 휘저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빵을 찾고 또 찾았다. 남자는 너무나 배가 고팠다. 내가 버린 빵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그래, 다른 곳이 아니야.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가 내가 빵을 던진 곳이라고. 그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수풀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척 배가 고팠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배가 고파도 조금만 힘을 내서 빵을 찾자.
빵만 찾으면 금방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어. 하지만 얼마 안 되어 남자는 숲을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여기저기 헤매던 남자는 겨우 숲을 벗어나 길로 나올 수 있었다. 남자는 빵을 던졌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 이곳은 빵을 던지기 전에도 여러 번 다녀봤던 곳이야. 갑자기 남자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빵을 던진 지점 근처에 개미집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샅샅이 뒤져보니 과연 커다란 개미집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빵을 던질 때 바로 이 개미집이 여기 있었어.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빵을 던지는 신용을 했다. 그런 다음 그 방향을 쫓아 재빨리 뛰어가 빵이 떨어졌음직한 장소에 미끄러지듯 엎드렸다. 하지만 빵은 없었다.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여기 빵을 던진 것 같은데. 그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빵 어디 간 거야? 내 빵. 빵 1년 전에 그 빵. 빵. 결국 남자는 아무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남자가 이렇게 빵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식량으로 쓸 나무 뿌리를 캐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끼 돼지 5마리가 엄마 돼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중 한 마리는 특히 혼자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영악한 아이라는 뜻의 마퀴나세라는 이름은 그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엄마 돼지는 아이들이 자신의 시야 밖에 벗어나는 것을 질색했다. 하지만 마퀴나세는 지칠 줄 모르는 아이였다. 그래서 모두들 집에 앉아 쉬고 있을 때도 마퀴나세만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내키는 대로 실컷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곤 했다. 엄마 돼지는 마퀴나세를 엄하게 꾸짖었지만 그런 그의 버릇을 고치지는 못했다. 무척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다. 하늘의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더위에 지친 돼지 가족은 시원한 그늘이 드리운 집 안에서 쉬고 있었다. 엄마 돼지는 더위에 지쳐 이내 잠이 들었다. 누나와 형들 역시 더위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마퀴나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살그머니 일어나서 발끝으로 걸었다. 아무도 마퀴나세가 집을 벗어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서며 혼잣말을 했다. 모두들 일어나서 또 날 찾겠지. 집을 나선 마퀴나세는 곧장 쟁걸음으로 길을 떠났다. 무더운 날씨에 제게 걷는 그의 모습은 모든 동물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마퀴나세는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풀을 뜯던 당나귀를 만났다. 당나귀가 마퀴나세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 가니, 마퀴나세야? 무슨 참견이야? 내가 너처럼 귀가 긴 짐승에게 일일이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참으로 버릇없는 아이구나. 내가 다정하게 인사를 했는데 나를 모욕하는 이유가 뭐지? 참. 이런 짜증나는 일을 일으킨 것은 저 뜨거운 태양이야. 명백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게 너를 모욕한 거라고? 네 귀가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날씨도 더운데 더 이상 나를 짜증나게 괴롭히지 마. 마퀴나세는 당나귀를 남겨두고 계속 길을 갔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거북을 만났다. 마퀴나세야, 어딜 가고 있니? 무척 바쁜 모양이구나? 내가 오늘 뭐에게 홀렸나? 너는 발을 땅에 질질 끌면서 다니는 주제에 내게 무슨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냐? 야, 마퀴나세, 기분 좋게 인사했는데 왜 날 그렇게 모욕하는 거지? 넌 정말 건방진 아이로구나. 나는 이제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졌어. 저기 저 긴 귀를 가진 친구도 나를 건방지다고 했단 말이야. 네 일이나 신경 써. 제발 내 일에는 간섭하지 말아줘. 낭속하세요. 죄송합니다. 마퀴나세는 할 말을 잃고 입을 쩍 벌리고 서 있는 거북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났다. 그런 다음 연못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개구리를 만났다. 아이고, 영악한 저 아이의 모습을 보라지. 도대체 어딜 그렇게 바삐 가고 있는 거야? 오늘은 참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처음엔 당나귀, 그 다음엔 거북, 그리고 이번엔 너냐?
모두가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군. 숨쉬기조차 힘겨서 개굴개굴 우는 주제에 나한테 어디에 가느냐고 물어서 내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도대체 네가 나와 얼마나 친하다고 나를 이 영악한 아이라고 부르는 거야? 맙소사. 마키나세, 너는 정말로 건방진 아이로구나. 눈을 가진 동물이라면 네가 어떤 아이인지 단박에 알아볼 거다. 행, 동물들한테 네 거대한 입이나 먼저 보여주시지. 제발 내일은 참견하지 말란 말이야. 마키나세는 이렇게 쏘아붙이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개구리로부터 멀어진 마키나세는 큰 길을 떠나 길가에 처진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었다.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이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큰 길을 벗어나는 것이 낫겠어. 울타리를 넘자 밭이 나왔다. 이 밭은 정말 훌륭하군. 마침내 내게도 행운이 찾아오는 거야. 이곳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그래, 식구들은 먹을 것 대신에 계속 잠이나 자고 있으라고 하고. 코 좀 골지 마세요, 거참. 낭독하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밭 주인이 그때 마침 마키나세가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는 것을 본 밭 주인이 개를 불렀다. 저기 마키나세가 또 왔다. 가서 잡아라. 밭 주인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개는 큰 소리로 짖으며 마키나세를 향해 달려갔다.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놀란 마키나세는 허둥지둥 울타리를 빠져나오다가 그만 가시나무에 몸을 찢기고 말았다. 마키나세가 꽥꽥 울면서 주랭랑을 쳤지만 개는 맹렬하게 마키나세를 쫓아왔다. 개에게 쫓기던 마키나세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를 보고 간청했다. 개구리야, 날 좀 구해줘. 미안하구나. 내가 아직 이 큰 입을 다 꿰매지 못했거든. 마키나세는 계속해서 도망쳤다. 어느덧 개가 바짝 뒤를 쫓아와 꼬리를 물었다.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마키나세는 저 앞에 느릿느릿 걷고 있는 거북을 발견하고 애원했다. 거북아, 제발 나를 좀 도와주렴. 이렇게 느린 발걸음으로 어떻게 너를 구해줄 수 있겠니? 다음은 나무 그늘 아래서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였다. 당나귀야, 제발 나를 좀 구해줘. 개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미안하구나. 나는 너무 긴 귀를 고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구나. 다행히 개는 마키나세의 엉덩이를 한번 덥석 물고는 더 이상 쫓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마키나세의 어머니가 물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마키나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뭐 특별히 어디 갔다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집 근처를 산부했어요. 특별히 어디 갔다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꾀꾀거리면서 거친 숨을 내쉬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뿐이에요. 모두들 잠들었을 때 혼자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왜 개가 너를 쫓아다녔어? 아니에요. 개가 나를 쫓아온 게 아니고 나랑 같이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 너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걸 기억해라.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결점을 들어 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단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다. 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얻은 딸인데다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주였다. 어린 공주는 항상 유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유모도 공주 곁을 떠나는 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유모와 이 얘기를 나누던 공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유모, 정말 지루해요. 저 수트를 들고 정원에 나가요. 정원에서도 진주로 술을 놓을 수 있잖아요. 바람도 쐴 겸. 그래서 유모는 한 손에는 수트를 들고 다른 손에는 황금가위, 진주를 담은 통, 황금 바늘이 든 바구니를 들고 공주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다. 장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정원에는 한가운데 대리석으로 만든 분수대가 있었고 그 옆으로 과일나무 한 그루가 때마침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공주와 유모는 그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수틀에 진주로 술을 넣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밝은 빛이 쏟아졌다. 올려다보니 나뭇가지에 산호빛 주둥이, 산호빛 발을 한 비둘기가 날아와 있는 것이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한 공주는 술을 놓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비둘기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비둘기가 갑자기 앉아있던 나뭇가지에서 날아와 공주의 황금 가위를 물고는 푸드덕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공주와 유모는 그저 날아가는 비둘기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날 공주와 유모는 이번에는 은 가위를 가지고 정원으로 나가 대리석 분수대 옆에 앉았다. 공주가 수틀에 진주를 수놓고 있을 때 다시 아름다운 비둘기가 나타나서 어제 앉았던 나뭇가지에 앉았다. 비둘기가 황금 가위를 가져왔구나. 그러나 공주는 곧 비둘기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황금 가위 따위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비둘기는 나뭇가지에서 날아올라 분수대 위를 한번 획 돌더니 공주의 황금 바늘을 잡아채가 버렸다. 공주도 유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비둘기의 꽁무니만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공주님.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비둘기는 마법의사 같은데요. 다음 날 유모는 은바늘을 가지고 공주와 함께 정원으로 나가 대리석 분수가에 앉았다. 오늘도 비둘기가 올까? 잠시 후 그들은 아름다운 비둘기가 어제와 똑같은 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공주는 일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비둘기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렸다. 비둘기는 날개를 펴고 유유히 주위를 돌아다니더니 쏜살같이 분수가로 내려와 진주통을 낚아채어 멀리 사라져버렸다. 공주는 이제 진주통이야 없어졌건 말건 오로지 어서 내일이 되어 비둘기를 다시 보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아름다운 비둘기는 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둘기를 다시 못 보게 된 공주의 슬픔은 더해만 갔다. 어느 날 아름다운 비둘기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가련한 공주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비둘기들을 아주 좋아해요. 비둘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온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비둘기 모두를 정원에 데려오라고 명을 내려주세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비둘기를 하나 골라 제가 기르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비둘기들을 모아오거라. 그날 이후로 그 나라에서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궁전의 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공주는 행여나 그 비둘기를 다시 만날까 싶어 비둘기란 비둘기는 모조리 살펴봤다. 그러나 형형색색 온갖 종류의 비둘기를 다 봤지만 그 어떤 비둘기도 전에 봤던 그 아름다운 비둘기와는 닮지 않았다. 비둘기를 찾을 희망을 잃어버린 공주는 결국 슬픔을 못 이겨 몸져 눕고 말았다. 왕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무척이나 슬펐다. 용하다는 의원은 모조리 궁전으로 불러라. 그러나 어떤 의원도 공주를 치료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중 공주는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유모에게 말했다. 유모, 간청이 있어요. 나는 슬픔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님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커다란 목욕탕을 만들어달라고 말해줘요. 이 목욕탕에서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이 무료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다만 목욕하고 나올 때 그 대가로 내게 자신들의 고민을 말해줘야 해요. 이렇게 하면 그 비둘기를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유모. 유모는 왕 앞으로 나아가 공주의 간청을 알렸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할 방도를 찾고 있던 왕은 쾌히 유모의 청을 받아들였다. 나라 안에 있는 유명하다는 건축가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공주가 원하는 목욕탕을 지어라. 짧은 시일 내에 으리으리한 목욕탕이 완공됐다. 그 목욕탕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한 번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왕의 명을 받은 전령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다. 목욕탕 입장은 모두에게 무료다. 그 대가로 목욕을 하고 나올 때 자신들의 고민이나 슬픔을 공주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다음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목욕이 끝나면 사람들은 공주 앞으로 나가 먼저 감사의 말을 올리고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 다음 자신들의 고민을 얘기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캐롤란이라는 아이의 귀에도 무료 목욕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다. 어머니, 우리도 그 목욕탕에 가 깨끗이 씻어요. 나오면서 공주님께 우리의 가난을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에? 어쩌면 공주님이 도와줄지도 몰라요. 어머니. 내 대머리를
공주님께 보여주었다가는 우리를 목욕탕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고 싶으냐? 공주님은 마음씨가 착해서 누구의 고민도 들어준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쫓아내지 않았다니까 우리도 가봐요. 네? 그럼 지금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너라.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순 없잖니. 캐롤라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주둥이가 깨진 물동이를 들고 손살같이 우물로 뛰어갔다. 그런데 우물에 가보니 작은 닭이 염소 가죽 수통에 물을 채워 등에 메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다. 닭이 사람처럼 일하는 것을 본 캐롤라는 매우 놀랐다. 세상에. 가만히 있자. 그런데 닭이 물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좀 봐야겠어. 캐롤라는 양동이를 놓고 닭의 뒤를 따라갔다. 닭은 한참 동안 길을 가더니 어떤 산자락에 도착해서는 웬 구멍 안으로 쑥 들어갔다. 캐롤란이 그 구멍으로 가서 보니 깨끗하고 새하얀 대리석 계단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다. 캐롤란은 닭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한참을 내려간 끝에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다. 닭은 어딘가로 종종 걸음을 쳐댔다. 캐롤란도 닭을 놓칠세라 열심히 달렸다. 가다 보니 긴 대리석 복도가 나왔다. 하얀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금으로 장식된 반구형 궁룡이 번쩍번쩍 빛났다. 대리석 기둥 뒤에는 문들이 있는데 문 손잡이들은 홍보석, 노곡, 금강석으로 되어 있었다. 모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함께 목욕탕으로 향했다. 목욕탕에서 나온 후 모자는 공주를 뵈러 갔다. 먼저 어머니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말하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며 근근히 살아가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머니가 나간 후 캐롤란이 공주의 앞에 나갈 차례가 됐다. 캐롤란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어머니가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를 이미 말했으니 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래, 할 수 없어. 공주님께 고민 대신에 이야기를 해야지. 어쩌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만 듣는 게 지겨울지도 몰라. 재밌게 해드려야지. 캐롤라는 우물가에서 닭을 보고 뒤쫓아간 이야기와 낯선 곳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 캐롤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주는 점점 궁금한 생각이 들어 자꾸 캐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내 곁으로 좀 더 다가오지 않겠니?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캐롤라는 본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해 주었다. 우와, 캐롤란, 만약 나를 거기로 데려가주면 그 대가로 이 목욕탕을 너에게 줄게. 어때? 우와, 기꺼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날 아침 캐롤라는 공주와 함께 우물을 향해 길을 떠났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 공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로 닭이 가죽자루에 물을 담아 등에 지고 어디론가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공주는 호주머니에서 목욕탕의 황금 열쇠를 꺼내 소년에게 주었다. 캐롤란, 나는 약속을 지키겠어. 자, 여기 목욕탕의 열쇠를 받아. 오늘 이 시간부터 목욕탕은 너의 것이야. 어머니와 함께 운영해. 편히 잘 살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먼 여행을 떠났다고 말해줘. 알았지? 그럼 안녕. 캐롤라는 아름다운 목욕탕을 가지게 돼서 기뻐해야 할지 공주님과 헤어지는 것에 슬퍼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열심히 닭을 쫓아가는 공주님의 뒷모습을 보며 행운을 빌어준 다음 기쁜 마음으로 목욕탕으로 달려갔다. 한편 공주는 닭이 놀라서 달아날까 싶어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한참을 가니 닭이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다. 공주도 그 뒤를 따라가 들어갔다. 지하로 통하는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 모퉁이를 돌자 아버지의 궁전에 있는 정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났다. 공주는 구석에 몸을 숨겼다. 이윽고 아름다운 비둘기 2마리가 날아와 의자에 앉았다. 자세히 보니 2마리 중 1마리는 궁전의 정원에서 황금 가위와 황금 바늘, 진주통을 채워간 비둘기였다. 공주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비둘기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왕좌에 앉아있던 비둘기들이 몸을 한번 부르르 떨자 공주가 궁전 정원에서 보았던 비둘기는 잘생긴 청년으로 변하고 다른 비둘기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다. 둘은 대리석 분수의 맑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웃으며 물놀이를 하더니 잠시 후 분수에서 나와 왕자에 앉아 몸을 말렸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가 청년에게 말했다. 왕자님, 저와 함께 카프산으로 가요. 아니요, 공주. 나는 이곳에 남겠어. 제 생각엔 요즘 왕자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간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겠죠? 청년은 이 무릎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름다운 처녀는 실망한 듯 비둘기로 변해 날아가 버렸다. 잘 있어요, 왕자님. 비둘기가 날아간 후 젊은이는
왕좌에서 일어나 정원 저편에 있는 궁전으로 사라져갔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공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막연한 두려움 속에 청년이 사라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궁전에 도착해보니 열린 문과 창문을 통해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은 요정의 궁전처럼 아름다웠지만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자 공주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궁전 바닥에는 아버지의 궁전에도 없는 매우 진귀한 비단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황금으로 조각된 커다란 화병들이 놓여 있었다. 넋을 잃고 걷다가 그녀는 어떤 방문 앞에 도착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침실이었다. 방 한 구석에 황금으로 만든 침대가 놓여 있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홍보석, 노곡 그리고 금강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숨을 곳이 있나 급히 둘러보니 구석에 옷장이 놓여 있었다. 공주는 얼른 옷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죽이고 열쇠 구멍을 통해 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청년이 방 안에 들어왔다. 그는 긴 의자에 앉아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손수건 안에는 비둘기가 낚아채간 공주의 황금 가위와 황금 바늘, 진주통이 있었다. 그것을 본 공주는 놀라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것들은 내 손에 있지만 지금 이 물건들의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곳에서 벗어나 그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지 못한다면 난 자살하고 말 거야. 공주는 더 이상 옷장 속에 있을 수가 없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청년에게 달려갔다. 왕자님,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 절대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공주님, 어떻게 여기 왔죠? 여기는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인데 잡히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에 공주는 아버지의 궁전 정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에 오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공주님께서 보았던 그 처녀는 갑산 뒤에 사는 요정 왕국의 공주입니다. 나는 공주님처럼 사람이며 한나라의 왕자이기도 합니다. 요정 공주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비둘기로 만들었답니다. 만약 공주님을 누가 본다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서 앞장서서 이곳에서 나가요. 운명에 순종하고 왕자님께서 요정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기다릴게요. 그렇다면 공주님은 오늘부터 내 아내가 된 겁니다. 당신을 이곳에 잘 숨겨두겠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왕자는 사랑하는 부인을 낮에는 비밀스러운 곳에 숨기고 밤에는 밖에 나오게 해 즐겁게 지냈다. 꿈 같은 날들이 흘러갔다. EBS 오디오북 고전 읽기. 지금까지 함께한 책은 세계 민담 전집이었고요. 잠시 후 3시부터는 화제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태원준의 여행 에세이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를 들려드립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 한 꼬마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미국에 사는 8살짜리 아이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2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동생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다는 꼬마는 결국 동생과 함께 모든 코스를 무사히 완주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데요. 희귀병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2006년부터 꾸준히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은총이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뭉클한 사연을 접할 때마다 위대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8월 9일 토요일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세계 민담 전집, 3시부터 5시까지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요나스 요나손의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5시부터 8시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이혜경의 저녁이 깊다,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EBS 경청 정호승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가 방송됩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고전 읽기 안내해 드릴게요. 세계 각국의 민담이 담겨 있는 세계 민담 전집을 읽어드렸는데요. 민중들 사이에서 창작되고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민담에는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민담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인류 보편적 정서를 느낄 수 있죠. 각 나라의 독특한 색채로 표현된 세계의 민담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아주 정직하고 성품이 고든 데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기꺼이 도와주는 이슬람 국가의 고위 관리 베지르가 있었다. 그는 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선사받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내 아들들은 훌륭한 성직자나 재판관이 될 인물들이 아니야. 장사 기술이나 가르쳐야겠어.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다. 그리고는 각자에게 150그로시를 나눠주며 말했다. 자, 여기 너희들한테 똑같이 돈을 주겠다. 그것을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도록 일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쓰는 이자로 하루에 3그로시씩 나한테 가지고 오고 무엇을 했는지 말해라. 형제는 모두 돈을 집어들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나섰다. 두 형들은 마을로 가서 물건들을 샀고 그것들을 팔았다. 하지만 막내는 말했다. 아니, 난 이곳에서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아. 그냥 조금만 시골로 가서 무엇이 있는지 봐서 사고 팔아야지. 막내는 도시를 나서자마자 어느 무덤 앞을 지나게 됐다. 그가 앞을 지나려고 하자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유태인이 죽은 사람을 관 속에서 꺼내 지팡이로 때리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닌가. 이씨, 어서 빚을 갚지 못해?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난 죽은 사람이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빚을 갚느냔 말이야. 넌 나에게 100그로시를 빚졌어. 어서 잔말 말고 빚이나 갚아. 어찌됐든 난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빚을 갚느냐고. 잘 갚아야지. 만약 나의 돈을 뱉어놓지 않으면 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야 말 테다. 베지르의 아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며 자신이 갖고 있는 돈 중 100그로시를 유대인에게 주었다. 아유, 자, 이제 죽은 사람을 내버려 두시오. 그리고 이슬람 승려인 호자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그로시마저 호자에게 주었다. 이 돈으로 죽은 이의 장례를 지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지나 형제가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자를 주며 무엇을 했는지 말하는 시간이 됐다. 두 형은 아버지에게 이자를 건네며 그들이 한 일을 고하였다. 그러나 막내는 어깨만 움츠리고 있을 뿐이었다. 예, 막내야. 내게 줄 이자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저는 길을 가다가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유태인이 빚을 갚으라며 죽은이를 몽둥이로 치는 것을 보고 제가 죽은이 대신 100그로시를 갚고 장례를 치르라고 호자에게 50그로시를 주었습니다. 그랬느냐? 너희 두 형제는 이곳에 가게를 열어주마. 그러나 막내야, 너는 아무 마을로 가서 가게를 열어 돈과 지혜를 벌어오렴. 그러나 그에 앞서서 너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극구 사양하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와야 한다. 네가 아무리 같이 먹자고 해도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한 식탁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하인을 구해오너라. 베지르의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하인이 되겠다는 사람을 만나 식사 때가 되어 자, 어서. 라고 말하면 다들 냉큼 식탁으로 다가와서 앉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멈췄는데 키가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하며 개 한 마리를 끌고 있는 사나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전 당신이 하인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어떨까요? 좋아. 안 될 건 없지. 잠시 시간이 지나자 그들에게 점심 식사가 나왔다. 베지르의 아들은 식탁에 앉아 하인을 불렀다. 어서 와서 함께 앉지. 드세요, 주인님. 우리 법에는 하인과 주인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런 법일랑 접어두고 어서 오게나. 우린 함께 여행할 건데 식사도 함께 해야지. 그러나 베지르의 아들이 아무리 청해도 남자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베지르의 아들은 이제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인을 찾은 기쁨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인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30토바르 어치의 물건들을 건네줬다. 잘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명심하렴.
네가 처음 성에 도착해서 저녁 기도인 악시암을 하기 전에는 결코 밤을 지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뒤에 짐을 풀고 밤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 들판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악시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는 들판 한가운데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아무 호수에 다다르면 호수를 건너기 전에 밤을 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호수를 건너서 밤을 보내도록 하렴. 네, 모두 명심하겠습니다. 베지르의 아들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첫 번째 성에 도착했을 때 하인은 마구간에 말을 두었다. 이곳에서 밤을 보내시지요. 안 돼. 아직 악시암이 지나지 않은 성에서 밤을 보내지 않기로 아버지와 약속했는걸. 저만치 가서 짐을 풀고 쉬자. 주인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짐을 내려놓는 동안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주무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베지르의 아들은 그를 곁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이 영 불안했다. 하인이 그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짐을 풀고 말을 마구간에 메어 놓았다. 하인은 짐들을 둥그렇게 쌓아 놓았고 가운데 불을 지폈다. 그가 안장 주머니에서 저녁을 꺼내 주인에게 건네자 베지르의 아들이 말했다. 자, 어서 나와 함께 같이 먹자. 흉이 될 게 없어. 걱정 마십시오, 주인님. 저도 나중에 먹을 테니 어서 드세요. 베지르의 아들은 저녁을 먹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잠이 들어버렸다. 하인은 그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짐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덧 자정이 되었을 때 쥐 3마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불 주위에서 춤을 추며 놀았다. 그때 한 마리가 베지르의 아들이 저녁 먹을 동안 흘렸던 빵 한 조각을 물고 나타났다. 그 빵을 놓고 쥐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한 마리가 빵을 들고 나타난 쥐의 두 눈을 핥히었다. 그렇게 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된 쥐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저편에서 다른 쥐가 풀을 들고 와서 장님이 된 쥐의 두 눈에 비벼주었더니 눈이 다시 회복됐다. 쥐들은 그 풀을 던지고는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사람보다 낫군요. 그는 재빨리 일어나 풀을 집어들고는 생각했다. 어디 쓰일 때가 있겠지. 다음날 그들은 계속 길을 떠났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베지르의 아버지가 그 들 한가운데서는 절대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들판에 이르렀다. 그리고 때마침 악시암 시간이 되었다. 하인은 말을 마구간에 맡겨두었다. 이곳에서는 밤을 보내지 말자. 조금만 더 가보자고.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걸.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밤에도 주인님이 묵지 말라고 했던 곳에서 묵었는데 아무 일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걱정 마시고 이곳에서 밤을 보내시지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여행길에서는 멀리 계신 아버지의 말보다 함께 있는 친구의 말이 더 우선이었다. 베지르의 아들은 등에서 짐을 내리고 풀었다. 마구는 마구간에 말을 묶어놓고 베지르의 아들은 악시암을 들였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었다. 그는 하인에게 함께 저녁을 들자고 권했으나 하인은 사양했다. 저녁을 먹은 뒤 베지르의 아들은 잠이 들었고 하인은 짐 뒤에 숨어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리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강도가 나타났다. 강도들은 불과 짐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뒤돌아갔다. 하인이 그 뒤를 쫓았다. 그들이 언덕 끝쪽에 왔을 때 강도는 문 하나를 열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상인 한 명이 와 있어. 가서 물건을 빼앗고 그를 죽여버리자. 하인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듣고 그가 들어갔던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도들이 나오자 한 명씩 차례차례 귀를 비틀어 죽여버렸다. 그렇게 죽이기를 30번을 하자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것을 깨닫자 그 강도들을 동굴 안에 던져버리고는 불빛을 향해 돌아왔다. 다음 날 하인은 베지르의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 길을 걸었다. 저녁이 되자 베지르의 아버지가 말했던 호수에 이르렀다. 이 호숫가에서 밤을 보내지 말자. 걱정 마세요.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요. 이곳에서도 별일 없을 겁니다. 베지르의 아들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그는 저녁을 먹자 또다시 잠이 들었다. 자정이 되자 호수 한가운데서 용 한 마리가 튀어나와 베지르의 아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하인이 아니었다.
그는 숨겨둔 칼을 얼른 빼들었다. 그리고 단번에 용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그는 용의 머리를 가지고 몸통은 호수 안으로 던졌다. 다음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그들이 찾고 있는 도시로 향했다. 얼마 후 그들은 도시에 가게를 냈다. 팔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 왕의 딸을 낳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공주가 장님이 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답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결혼 이튿날에 날이 밝자 모두 죽었답니다. 왕은 그녀를 낳게 하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하인은 장님이 된 쥐에 눈을 뜨게 했던 그 이상한 풀을 떠올렸다. 제가 공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하인을 이끌고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왕은 하인을 보고 놀랐다. 어이 젊은이, 난 자네가 도통 내 딸의 병을 고칠 것 같지 않네. 내 딸의 눈을 고치지 못한다면 목이 성할 리 없다는 걸 아는가? 물론 낫게 해준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지. 전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주님과 말 20필, 자루 20개, 하인 20명을 주십시오. 왕은 오랫동안 딸을 주지 않게 흥정했지만 하인이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았다. 왕은 결국 딸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풀로 공주의 눈을 어루만지니 그녀는 금세 세상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을 본 왕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면 왕위를 넘겨주겠노라. 하지만 하인은 거절했고 공주를 데리고 말을 이끌고 자루와 하인을 얻어서는 베지르의 아들에게 돌아와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로 그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들이 호수 끝 무렵에 도착했을 때 고약한 냄새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호수 안에서 죽은 용에게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듯했다. 모두들 놀랐다. 놀라지들 말아요. 지난번 내가 용을 죽였어요. 여기 그의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용의 머리를 꺼냈고 몸통도 끄집어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밤을 보내던 날 저녁에 저 용이 나타나 주인님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숨에 공격을 가하고 목을 잘랐지요. 고맙네. 그리고는 또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다시 하인이 강도를 죽였던 들 한가운데 도착했다. 하인은 멈춰서서 소리쳤다. 자, 자루를 주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주인을 이끌고 동굴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다. 그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도 30명이 줄지어 목이 잘린 채로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 한편에는 동굴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었다. 어서 담으세요. 이 자루들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담으세요. 하인들이 자루를 채우고 묵자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원하는 만큼 담으라고 말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동굴 안은 삽시간에 텅 비어버렸다. 모두들 자루를 채우고 짐을 다 챙길 무렵이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 모두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고는 말들도 똑같이 나누고 짐도 반으로 나누고 한편에는 하인의 것, 다른 한편에는 베질의 아들의 것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는 하인이 공주의 한 손을 잡고는 베질의 아들에게 말했다. 주인님, 다른 한 손을 잡으세요. 이 소녀도 반으로 나눕시다. 안 돼. 내가 신을 믿는다면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죽은 사람의 뼈를 우리가 뭐에다 쓰겠어. 하인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칼을 집어들었다. 공주는 겁에 질려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약간 흘렀다. 주인님, 어서 팔을 잡으세요. 난 다른 방법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반으로 나눕시다. 그러지 말게. 내가 이 모든 물건들을 줄 테니 나에게 공주만 주게나. 안 돼요. 그럴 순 없지요. 모든 것은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야 해요. 공주는 겁에 질려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이 돌아오자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 자, 주인님, 여기 공주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엄마 품에서 어제 태어난 것처럼 건강하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재물도 가져가세요. 난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하인이었는걸요. 이제 도시에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내게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 필요도 없고요. 여기 그녀의 눈을 치료했던 불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내가 감사의 표시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 아닙니다, 주인님. 고마워요. 당신은 이미 나에게 사례를 했어요. 유태인에게 나의 빚을 갚느라 100그로시도 주고 나를 장례시켜 주느라 50그로시도 주지 않았습니까? 하하하하. 그리고는 하인은 삽시간에 땅으로 사라져 버렸다. 베지르의 아들은 너무도 놀랐고 모든 재물과 소녀를 이끌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을 보자 무척 기뻐했다. 베지르의 막내 아들은 소녀와 결혼식을 올렸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서주의 민간 보양식 중에 폐왕별이라는 음식이 있다. 이 음식에는 슬픈 이야기가 함께 전한다. 초와 한이 서로 대치하던 무렵 서초의 폐왕은 여러 차례 패전하여 수십만 병사 중 겨우 수만 명만이 살아남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폐왕은 계속되는 패전에서 벗어나려고 구리산 전방에 전장을 마련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를 계속했다. 한나라 군사도 사상자가 속출했지만 폐왕의 병사들은 전투가 계속될수록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날도 기진맥진한 채 우희의 처소로 돌아온 폐왕은 피범벅이 된 전투복을 벗고 우희가 마련해 놓은 술상을 받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폐왕은 술상 앞에서도 계속 침묵만 지켰다. 잇따른 전투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자위가 움푹 패어 그는 더욱 수척해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희는 가슴이 미어졌다.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폐왕 앞에 놓았다. 왕이시여, 이 술을 마셔보십시오. 폐왕은 겨우 몇 모금 마시고는 이내 잠자리에 들었다. 잇따른 전투로 예전에 평화롭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홀로 쓸쓸히 누각에 오른 우희는 초승달을 바라보니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이날 밤 폐왕은 깊은 잠에 빠졌지만 우희는 오래도록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폐왕이 피로와 식욕부진에 시달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그녀였다. 이대로 가다간 왕의 몸에 이상이 생길 거야. 그래, 아주 새로운 맛이 나는 음식을 만들어내야겠어. 물론 왕의 입맛을 돋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몸을 보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 다음날 새벽이 밝아오자 폐왕은 유방과 싸우기 위해 또다시 오추마를 타고 출정했다. 그가 떠난 뒤 우희는 요리사에게 명했다. 자라 한 마리와 늙은 암탉 한 마리를 준비하게. 폐하를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볼 생각이네. 자라와 늙은 암탉은 팽성 지방의 특산물이어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닭의 털을 뽑게. 자라는 내가 잡겠네. 우희는 자라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 등을 떼어내고 껍데기를 벗긴 뒤 잘 씻은 닭과 자라를 깍두기 모양으로 썰었다. 요리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희는 닭과 자라고기를 솥에 넣고 반쯤 볶은 뒤 조미료와 육수를 넣었다. 그리고 센 불에서 팔팔 끓이다가 다시 약한 불로 오랜 시간 고았다.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요리사는 우희에게 이런 재주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요리사는 요리가 다 끝난 것을 보고 말했다. 아유, 여기는 소인이 지키고 있을 터이니 이제 그만 들어가 쉬십시오. 우희는 몇 마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처소로 돌아갔다. 요리사 역시 이 음식이 폐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요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아궁이 옆을 지켰다. 점심 무렵이 지나도 폐왕은 돌아오지 않았다. 솥 안의 음식은 이미 오랜 시간 고아졌기 때문에 그 냄새가 사방에 진동했다. 요리사도 구수한 냄새에 저절로 침이 고였다. 요리사는 순간 폐왕을 위해 준비한 자라탕이 무척 먹고 싶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는 탕 속에 든 닭고기를 국자로 떠서 손으로 얼른 고기를 집었다. 뼈에서 떨어진 살점을 입에 넣고 씹었더니 진한 향기에 맛이 천하일품이었다. 요리사는 입맛을 쩝쩝 다신 뒤 국자에 남은 국물까지 깨끗이 먹어치웠다. 요리사인 자신도 난생 처음 맛보는 새로운 맛에 감탄하며 연신 무릎을 쳤다. 평생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봐. 폐왕은 날이 어둑해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우희는 그의 갑옷을 벗겨주며 말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는데 한번 맛을 봐주세요. 식탁에 마주 앉은 패왕이 우희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맙구려. 이리도 저를 아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지요. 고생이라니요. 요리를 내오자 그 향기로움이 벌써 코를 찔렀다. 패왕은 술을 한 잔 들이켜고 난 뒤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속에 넣고는 거듭 감탄했다. 와, 정말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패왕은 젓가락으로 고기를 한 점 한 점 입으로 가져가 단번에 반 이상을 먹어치웠다. 우희는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흡족해했다. 오늘만큼은 술과 음식을 실컷 드세요. 저는 춤을 춰드릴게요. 이날 이후 우희는 종종 패왕을 위해 이 음식을 만들었다. 해하 전투에서 패왕의 군대는 참패를 당했다. 남은 800여 명의 병사도 모두 유방의 군대에 포위당했다. 패왕은 우희를 데리고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포위망을 뚫고 강동으로 피신한 뒤 다시 병사를 모아 유방과 겨뤄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밤 우희는 패왕을 위해 다시 자라탕을 끓였다. 패왕은 술잔에 담긴 술과 음식을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우희는 그의 노래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억지로 웃음을 띄었다. 제가 춤을 춰 흥을 돋워드리겠어요. 우희는 춤을 추고 난 뒤 패왕 앞으로 다가갔다. 여자인 제가 당신의 공적을 더 이상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앞으로 동산에서 재기하시어 부디 초나라 강산을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 저도 저 세상에서나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번졌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셔요. 우희는 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패왕의 보검을 뽑아 자신을 찔렀다. 이것을 본 요리사와 패왕의 친위대가 울음을 터뜨렸다. 요리사는 그제야 우희가 슬픈 얼굴로 음식을 만들던 모습을 떠올렸다. 어쩐지 그래서 마마께서 음식을 만들 때 계속 눈물을 흘리셨구나. 저것이 마마께서 패왕을 위해 만든 마지막 자라탕이었다니. 바로 우이마마와 패왕의 이별이 담긴 음식이었어. 패왕은 비통한 심정을 가슴에 담고 우희를 땅에 묻었다. 다시 동이 터오자 패왕은 병사들을 이끌고 여러 겹의 포위를 뚫으며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패왕은 패전을 통감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패왕의 부하들은 유방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중 일부는 몰래 고향으로 숨어들었다. 요리사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향을 떠돌았다. 그 뒤 요리사는 우희가 만들었던 자라탕 요리로 유명해졌다. 이 요리는 영양이 풍부해 최고의 보양식이란 별칭을 얻었다. 사람들이 요리의 이름을 물으면 그는 패왕과 우희를 기리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이 요리의 이름은 패왕별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주 지방 사람들은 자라고기를 좋아하고 자라고기와 닭고기를 함께 구워서 만든 음식을 즐긴다. 패왕별이 요리 또한 지금까지 계속 전한다. 옛날 옛적에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와 살고 있었다. 손자 이름은 이사마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하고 재주가 많았다. 또한 효성이 지극해 노인은 말년에 손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 해 할아버지가 병이 들자 이사마는 탕약을 끓이는 등 할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다.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의 극진한 간호로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병세가 점점 가벼워지더니 봄이 되자 거의 나았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참 동안 침상에 앉아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할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자 햇볕을 쬐고 싶어 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는데 만리의 구름이 한 점 없이 붉은 태양만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사마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정원으로 나가 햇볕이 잘 드는 곳을 골라 담요를 깔고 그 위에 할아버지를 앉혔다. 싱싱한 배 한쪽이 먹고 싶거나. 할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얼른 사가지고 올게요.
이사마가 배를 사러 간 동안 할아버지는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여름 햇볕을 갑작스럽게 쬐자 그 볕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순간 눈앞에 아득하고 하늘과 땅이 빙빙 돌더니 결국 혼절하고 말았다. 배를 사온 이사마는 목 놓아 울었다. 할아버지가 일사병으로 돌아가셨어. 태양아, 네가 어쩌자고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니? 내 너희 어머니를 찾아가 따져야겠다. 이 용감한 소녀는 쌀 한 자루를 짊어지고 태양의 집이 있는 서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그날 소녀는 길에서 농사꾼 몇 명을 만났다. 얘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니? 태양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구나. 태양의 어머니는 튼튼한 심장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그녀를 만나거든 한 가지만 물어봐다오. 나무 쟁기를 끌어 밭을 갈면 힘이 들고 느리니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말이다. 좋아요. 기억해뒀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또 한참을 걸어가다 이번에는 양치기를 만났다. 얘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디로 가는 중이냐? 태양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아, 정말 잘 됐구나. 나를 위해 한 가지만 물어봐다오. 여기 이 양들은 털이 너무 많이 자라 걷기도 힘든 지경인데 이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물어봐다오. 좋아요. 제가 반드시 물어볼게요. 고맙구나. 하지만 태양의 집은 아주 멀다는데 갈 수 있겠니? 걱정하지 마세요. 100년을 걷는 한이 있어도 꼭 태양의 집에 갈 거예요. 이때 양치기 옆에 있던 긴 털을 가진 양이 갑자기 이사마에게 말을 걸었다. 용감한 소년아, 내가 도와줄게. 내 뿔을 잡으면 너를 태양의 어머니한테 금방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해. 이 양은 영성을 가지고 있거든. 이사마는 양의 등에 걸터 앉아 뿔을 잡아당겼다. 털이 긴 양은 갑자기 하늘로 뛰어오르더니 마치 날개가 있는 듯 하늘을 유유히 달리기 시작했다. 귓전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수만 리를 달려 이윽고 해변가의 큰 산에 도착했다. 양은 소년을 가만히 내려놓고 붉은 담과 푸른 기와로 치장한 궁전을 가리켰다. 여기가 바로 태양의 집이야. 여기서 기다릴 테니 넌 들어가서 일을 보고 와. 이사마가 붉은 대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한 나이든 부인이 걸어 나왔다. 아이고, 얘야, 어떻게 이곳까지 왔니? 당신이 태양의 어머니인가요? 그렇단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당신 아들이 제 할아버지를 말려 죽여서 따지러 왔어요. 아, 내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그를 타일러 보겠다. 용감한 소년아,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 가지 않겠니? 아이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구나. 이사마는 태양의 어머니를 따라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맛있는 음식을 내놓으며 소년을 귀하게 대접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이 돌아오거든 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마. 또 다른 볼 일이 있니? 이사마는 농사꾼과 양치기의 질문을 대신해 물어봤다. 태양에게 물어보마.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갑자기 붉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아유, 아들이 돌아왔구나. 얘야, 너는 내 등 뒤에 숨으렴.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칠지도 모르겠다. 태양 거인이 숨을 몰아쉬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집안이 마치 불을 지핀 것처럼 더워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는 편안히 잘 지내고 있단다. 아들아, 그런데 올여름 네가 인간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너무 강해 농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어 인간한테 재난을 가져다 준 것 같구나.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후로는 구름누이한테 항상 저를 따라다니라고 일기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대지에 비를 좀 뿌리라고 하지요. 그거 좋은 방법이구나. 그런데 내가 있는 힘껏 빛을 쏘는 바람에 선량한 노인 한 사람이 죽었으니 그를 살릴 만한 방법이 있겠느냐? 어머니, 그 노인은 기절했을 뿐 죽지 않았어요. 맑고 시원한 물로 이마를 적셔주면 바로 깨어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농사꾼은 늘 가뭄을 겪을 뿐 아니라 나무 쟁기를 끄며 밭을 갈아야 하니 오죽 힘들겠니? 쟁기에 가래 같은 날카로운 것을 달아 소 2마리한테 끌게 한다면 힘이 덜 들 겁니다. 또 한 가지 남았다. 양치기와 양들은 날씨가 더워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가 양털이 길게 자라니 걸을 때마다 양들이 오죽이나 무겁고 힘들겠니?
아주 간단합니다. 길게 자란 양털을 매년 2차례 가위로 자르면 양은 시원할 것이고 자른 털은 내다 팔거나 옷을 짜입고 양탄자도 만들 수 있으니 쓰임새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어머니, 또 물어볼 일이 남아있나요? 아유, 없다 얘야. 그저 이 어미는 네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제때 사람들한테 따뜻한 햇살을 뿌려주기만 바랄 뿐이다. 알았습니다, 어머니. 태양거인은 어머니와 대화를 끝내고 길이가 2장이나 하는 목욕수건을 들고 씻으러 곧장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마는 털이 긴 양의 등에 올라탔다. 돌아오면서 양치기와 농사꾼에게 태양의 대답을 들려주자 그들 모두 좋아하며 그대로 따라했다. 농사꾼은 가래에 쟁기를 걸어 소에게 끌도록 했고 양치기는 매년 가위로 양털을 2차례 잘랐다. 이 방법은 후세에도 전해져 대대로 전해오고 있다. 집에 돌아온 이사마는 즉시 맑은 샘물로 할아버지를 구해냈고 두 사람은 다시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됐다. 송장이 되다. 어느 날 밤 묘지를 지나가던 아범제는 말 탄 사람들이 앞에서 우르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무리 중 열의 아홉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범제는 얼른 구멍 뚫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 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덤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웬 사람이냐? 넌 웬 놈이냐? 아범제는 무덤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대답했다. 나는 이 묘지에 있는 송장이외다. 송장이 이 밤중에 무엇하러 나와 돌아다니느냐? 갑갑해서 나왔소이다. 송장이 어떻게 갑갑증을 풀 수 있단 말이냐? 예,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소이다. 아범제는 머리를 무덤 속으로 들이밀었다. 도적을 피하다. 어느 날 아범제의 집에 도적이 들었다. 그는 도적을 보자 곧 상자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도적은 방 안을 발칵 뒤집었으나 감 나가는 것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사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었다. 너 잘 걸렸다. 너는 상자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참, 우리 집에 당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너무 미안해서 상자 안에 숨었소이다. 이사하다. 어느 날 도적 한 무리가 아범제의 집에 들어와 집안에 있던 집기들을 몽땅 쓸어갔다. 도적들이 뜰을 벗어나자 아범제도 남아있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챙겨 그들을 뒤따라갔다. 도적 하나가 뒤따라오는 그를 보고 물었다. 당신은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거요? 나기도 없고 말도 없어서 여러 날째 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신들 덕에 이사를 하게 되었소이다. 대필. 우리 형님이 도배에 계시는데 수고스럽지만 대신 편지 한 장 써주시오. 내겐 도배 갈 시간이 없어. 아니, 당신더러 도배 가달라는 게 아니라 편지를 한 장 써주면 내가 도배 형님에게 붙이겠단 말이오. 내 당신 말은 알아들었어. 하지만 내 글씨는 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오. 그러니 내가 가서 알려주지 않으면 편지를 써도 쓸모없지 않겠어? 그래서 도성에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한 것이요. 달에 대해 묻다. 아범제, 새 달이 나오면 낡은 달은 무엇에 쓰겠소? 새 달이 나오면 낡은 달은 하느님이 잘게 썰어 별을 만든다오. 가운데에서만 걷지 마시오. 장사를 지낼 때 상여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상여 뒤에서 걸어가는 것이 좋겠소? 앞에서 걷는 것도 뒤에서 걷는 것도 다 괜찮은데 가운데에서만 걷지 마시오. 새의 말을 알아듣다. 아범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새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 소문을 들은 황제는 아범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다. 한참 걸어가던 황제는 무너진 흙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저 부엉이가 뭐라고 하느냐? 아래 어깨 황송하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사옵니다. 만일 황제께서 계속 그렇게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면 얼마 안 가서 나라가 제 둥지꼴이 되고 말 거라고 하옵니다. 금가락지와 친구. 장사하는 아범제의 친구 하나가 먼 길을 떠나면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그 친구는 아범제의 손에 금가락지가 끼워진 것을 보고 탐이 났다. 에이그,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자네가 보고 싶어 못 견딜 것 같으이. 이제 먼 길에 나서면 자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질 텐데 우리의 우정을 생각해서 자네 가락지를 내 손에 끼워주게나.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자네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안정될 걸세. 아범제는 세상에 태어나 금붙이라곤 이 가락지 하나밖에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까워 도저히 친구에게 줄 수가 없었다. 친구, 자네 호의만 고맙게 받아들이겠네. 나 역시 오랫동안 자네를 보지 못하면 보고 싶어 살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러니 나를 가엾게 생각해서 이 가락지를 그냥 내게 놔두게.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친구가 달라는 걸 주지 않았었지 하고 후회하며 자네를 떠올리지 않겠는가? EBS 오디오북 고전 읽기 세계 민담 전집 들어보셨습니다.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세계의 민담을 만나봤는데요. 개성 넘치는 다양한 민담을 들어보니까 각 나라의 전반적인 정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책은 세계 민담 전집이었습니다. EBS 오디오북 잠시 후 3시부터는 화제의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요나스 요나손의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를 들려드립니다.